발명한 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958년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든 일본. 60년간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준 적 없던 그 나라가 자국 경제지가 선정한 히트 상품 30위 안에 한국 라면의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수출 15억 달, 10년 만에 7배 폭증, 누적 판매 80억 개, 전 세계 인구 한 명당 한 개씩 먹인 셈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식품 전문 미디어 푸드 앤 베버리지 매거진에서 20년간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취재해온 수석 에디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무엇이 팔리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다음에 뜰 것인지를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뉴욕, 도쿄, 파리, 방콕 세계 4대 식품 박람회를 매년 빠짐없이 다니며 새로운 맛을 찾아다닌 20년이었습니다. 식품 기자에게 인스턴트 라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일본 후지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에서 일본인들은 인스턴트 라면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았습니다. 카라오케도 워크맨도 신칸센도 아닌 라면. 1958년 안도 모모후쿠라는 한 사람이 자기 집 뒷마당 오두막에서 만들어낸 이 음식은 60년 넘게 전 세계의 배고픔을 해결해 왔습니다. 연간 소비량 1200억 개, 인류가 가장 많이 먹는 가공식품입니다. 저에게 라면은 곧 일본이었습니다. 니신의 컵누들, 사뇨의 사파니치방, 토요 수이산의 마루짱. 이 이름들이 60년간 세계 라면 시장을 지배해왔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쿄 출장을 갈 때마다 라면 박물관에 들렀고 신요코하마의 라면 거리에서 한 그릇씩 먹는 것이 제 루틴이었습니다. 라면은 일본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 그것이 20년간 흔들린 적 없는 제 상식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이라는 것은 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뉴욕에 한국 식당도 많았고 한 번씩 가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였습니다. 한국에도 라면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은 일본 라면의 아류, 기껏해야 로컬 시장용 카피캣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식품 전시회에서 한국 라면 부스를 본 적은 있었지만 발걸음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월마트에 갔는데 라면 코너의 지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 라면이 차지하던 자리의 절반을 빨간 봉지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영어로 불닭이라고 적힌 그 빨간 봉지 앞에서 미국인 10대 2명이 서로 밀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틱톡에서 봤어. 진짜 미친 듯이 맵대.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일본이 지배하던 그 선반 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틱톡 챌린지가 만든 거품이고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라고, 일본 라면의 60년 아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다고. 하지만 2026년 봄 한 통의 편집장 지시가 그 확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2026년 3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관세청 수출 통계 프린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한 줄을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라면 수출 2025년 15억 2,100만 달러, 11년 연속 사상 최대. 일본 라면 수출을 추월. 밀러, 이거 봤어?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라면의 원조가 뒤집혔어. 카피캣이 오리지널을 넘었다고. 이건 기사감이 아니라 특집감이야. 그가 프린트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스페셜티 푸드 어소시에이션 쇼에 한국 업체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해. 일본 니신도 온다더군. 거기서 취재하고 양쪽 반응 다 잡아와. 2주 안에 특집 기사 올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1년 연속 사상 최대라는 숫자가 걸렸습니다. 1, 2년이면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3, 4년이면 트렌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년이면 유행도 트렌드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뀐 걸까?
일본 라면은 60년간 완벽한 제품이었습니다. 맛, 품질, 브랜드, 유통망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완벽함을 한국이 어떻게 넘었다는 건지 20년 경력의 식품 에디터인 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거른 채 노트북을 열어 기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라면 수출 상위 기업을 검색했습니다. 1, 2, 삼양식품. 연간 수출액 9억 달러. 식품업계 사상 최초.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한 회사가 9억 달러를 라면 하나로. 미국의 거대 식품 기업도 단일 제품으로 이런 수출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옆에 적힌 제품명을 봤습니다. 불닭볶음면, 불닭. 월마트에서 봤던 그 빨간 봉지, 누적 판매 80억 개, 100여 개국 수출, 해외 매출 비중 80%, 해외 매출만 1조 4천억 원, 숫자 하나하나가 상식의 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2016년 수출액 수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회사가 8년 만에 9억 달러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8년 만에 800% 성장. 식품 산업에서 이런 성장 곡선은 제가 20년간 본 적이 없는 궤적이었습니다. 광고비를 수천억 쏟아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먹고, 알아서 촬영하고, 알아서 올렸습니다. 마케팅 비용 거의 제로에 가까운 바이런 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위는 농심이었습니다. 신라면, 이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제1공장, 그리고 최근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는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들어 팔고 본국에서는 수출만을 위한 공장까지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라면 산업이 이 정도 규모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일본 외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본도 이렇게까지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시카 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코스트코 아시아 식품 바이어였고 제가 아시아 식품 기사를 쓸 때마다 유통 데이터를 구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세 34살 코넬대에서 식품과학을 전공하고 유통업에 뛰어든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밀러, 다음 주 쇼에서 만나요. 한국 라면 유통 데이터 준비해뒀는데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년간 식품 트렌드를 봐온 사람을 놀라게 할 데이터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특집이 한국 라면의 반짝 유행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뉴욕 자비츠 컨벤션 센터 스페셜티 푸드 어소시에이션 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을 끼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유리 건물에 전 세계 식품업체 3,000곳이 모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올리브유 향과 치즈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시장은 축구장 4개를 이어놓은 크기였고 각국의 부스가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시아 식품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구역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니신, 토요 수이산, 산요, 익숙한 이름들이 정갈하게 정리된 부스 안에서 조용한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무 소재의 선반 위에 컵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스태프들은 정장 차림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년 원조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공원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한국 구역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양식품 부스에서는 빨간 조명 아래 불닭볶음면 시식 코너가 차려져 있었고 미국인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매운맛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빨개진 채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물병을 움켜쥐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농심 부스에서는 신라면을 활용한 퓨전 레시피 시연이 진행 중이었고 한쪽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구역의 정적과 한국 구역의 소란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비공개 업계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인스턴트 누들 시장의 판도 변화, 식품 유통 바이어, 미디어, 제조사 대표들이 약 40명 정도 좁은 세미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긴 테이블이 D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라면 시장 규모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노트북을 펴고 앉았고 제시카 박은 제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은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동양인.
감색 정장에 금태 안경, 왼쪽 가슴 주머니에 니신식품 로고가 수놓인 손수건이 꽂혀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특유의 리듬이었습니다. 켄지 하야시, 니신식품 글로벌 전략본부 수석 부사장, 인스턴트 라면의 발명사, 세계 최대 라면 기업의 해외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주변의 잡담이 멈췄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야시는 라면 업계에 살아있는 사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토대학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뒤 니신에 입사해 35년을 올라간 사람, 컵누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직접 지휘했고 동남아시아 7개국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세운 장본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라면의 외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니신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말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잘라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칼 같은 어조였습니다. 사회자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하야시가 지명됐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세미나실 구석까지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최근 한국 라면의 성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수치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니신의 안도 후모쿠 회장이 발명한 것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라면은 1963년 우리 기술을 도입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가 이어갔습니다. 한국 라면의 성장 동력은 매운맛 챌린지라는 SNS 유행입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놀이 문화가 소비를 끌어올린 것이죠. 하지만 유행은 끝납니다. 1년 뒤에도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매운 라면을 먹으며 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참석자가 웃었습니다. 하야시는 웃지 않았습니다. 일시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에서 변하지 않는 맛으로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컵누들 하나로 유행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가 손에 든 종이컵의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출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원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자의 원조가 미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이듯 라면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마르코 로시, 월마트 글로벌 식품 MD가 소리내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는 말이야.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지. 이탈리아 출신답게 원조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끄덕일 뻔했습니다. 60년 역사, 80개국 판매, 유행은 끝난다라는 논리, 빈틈이 없었습니다.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하야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제시카를 슬쩍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태블릿 화면에 숫자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의 속도가 묘하게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세미나가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갔을 때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밀러, 하야시 부사장 발언 들었죠? 유행이 끝난다고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니신의 수석 부사장에게 코스트코 바이어가 정면으로 반론을 다는 것은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태블릿 화면에 빼곡히 정리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재개됐습니다.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열자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야시 부사장님,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미나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유행은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유행은 끝납니다. 하야시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논리가 인정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시카가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 라면 연간 수출액 추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개의 점이 찍혀 있었고 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라면의 연간 수출 추이입니다. 2015년 2억 1,900만 달러, 2019년 4억 6,200만 달러, 2022년 7억 6,500만 달러, 2023년 9억 5,200만 달러,
2024년 12억 4,800만 달러, 그리고 2025년 15억 2,100만 달러. 그녀가 그래프의 마지막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1년 연속 사상 최대입니다. 10년 만에 7배 성장했습니다. 부사장님, 11년째 끝나지 않는 유행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미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바이어 한 명이 스크린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야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제시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올해 1분기 데이터입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라면 수출 4억 3,500만 달러, 전년 대비 26.4% 증가, 3월 한 달만 1억 6,5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고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감속이 아닙니다. 가속하고 있습니다. 11년째. 그리고 이 성장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기업별 수출 실적이 막대 그래프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삼양식품 2025년 수출 9억 달러, 식품업계 사사상 최초 9억 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 전체 라면 수출의 67%를 이 회사 하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읽는 제시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26년 3월 월간 수출 1억 달러 돌파. 식품 단일 기업 월간 1억 달러는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이 80%. 해외 매출만 1조 4천억 원. 내년에는 해외 매출만으로 2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그녀가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라면 하나로.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출 수치는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아까의 여유와는 확실히 결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니시는 현지 생산 체제입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태국, 중국, 헝가리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지 매출까지 합치면 니신의 글로벌 매출은 한국 기업들의 합산보다 큽니다. 수출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반박이었습니다. 실제로 니신의 글로벌 연간 매출은 약 5천억엔, 하나로 5조 원이 넘습니다. 현지 생산을 포함하면 규모의 총량에서는 아직 니신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도 팔짱을 끼며 그건 맞는 포인트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하야시 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지 생산 포함 총 매출에서는 니신이 앞서 있습니다. 하야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뒤에 반드시 더 큰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것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니신의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얼마입니까? 하야시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제시카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3%에서 5% 사이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완만한 성장입니다.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해외 매출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8년 만에 800%의 폭증입니다. 그녀가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총량은 부사장님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한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3년만 더 유지되면 총량의 역전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하야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마르코 로시가 처음으로 말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아까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지 라고 맞장구치던 사람이 처음으로 펜을 들어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실 밖 복도에 샌드위치와 음료가 놓인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접시에 샌드위치를 올려놓고 제시카 옆에 섰습니다. 오전에 좋은 데이터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의 반박도 맞는 말이었어. 총량에서는 아직 니신이 위야. 제시카가 물병 뚜껑을 돌돌 돌리며 웃었습니다. 총량은 과거의 누적이에요. 제가 오후에 보여드릴 건 현재의 전쟁터입니다. 미국 시장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주요 시장별 분석으로 넘어가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제시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허락하자 그녀가 발표대 옆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지도가 떴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 시장,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미국 내 라면 유통 채널별 입점 현황이었습니다. 산양식품, 불닭볶음면, 월마트 입점률 90%, 코스트코 50% 돌파, 타깃, 크로거 입점 완료. 제시카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마트 입점률 90%라는 것은 미국 전역 4,700개 월마트 매장 중 4,200개 이상에서 불닭볶음면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미국 법인을 세운 지 4년 만에 이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녀가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니신 컵누들이 미국 월마트 전 매장에 입점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하야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를 리 없는 숫자였습니다. 니신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라면은 그것을 4년 만에 해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농심 신라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제1공장을 운영 중이고 현재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들어 팔고 동시에 본국에서는 수출만을 위한 공장까지 증설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현지 생산을 동시에 가동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라면은 이미 미국 주류 시장에 안착한 제품입니다. 한인 마트가 아니라 미국인이 가는 일반 마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앉은 채가 아니라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시니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미국 인스턴트 누들 시장에서 니신의 점유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루짱을 포함한 토요 수이산까지 합치면 일본 브랜드가 미국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70%를 넘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좋은 반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스턴트 누들 시장은 니신과 마루짱이라는 두 일본 브랜드가 오랫동안 양분해온 시장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마르코도 시장 점유율은 팩트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전체 인스턴트 누들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야시가 팔짱을 꼈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온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시카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가격대별 시장 세분화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 인스턴트 누들 시장을 가격대로 나눠보면 1달러 이하 저가 시장과 2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이 있습니다. 니신과 마루짱이 70%를 차지하는 것은 1달러 이하 시장입니다. 개당 30센트짜리 라면으로 양을 채우는 시장이죠. 그녀가 다음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세그먼트에서 한국 라면의 점유율이 지난 3년간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미국 소매가는 개당 2달러 50센트에서 3달러입니다. 니신 컵누들의 3배에서 4배 가격입니다. 그녀가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라면은 일본 라면과 같은 시장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더 비싼 가격에 더 높은 마진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니신이 30센트로 배를 채워주는 동안 한국 라면은 3달러로 경험을 팔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하야시의 70% 점유율이라는 숫자가 저가 시장에 갇힌 숫자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야시의 팔짱 낀 팔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르코 로시가 수첩에서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통업자의 눈이었습니다. 마진을 계산하는 눈.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미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원조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미래를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날 세션은 브랜드 전략 심층 분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제시카가 보내준 추가 자료를 읽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20년간 식품 트렌드를 봐온 제 눈에도 한국 라면의 성장 구조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이 좋아서 팔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하야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경을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발언할 때만 잠깐 썼다 벗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까지 없던 서류 폴더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자 제시카가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수출 규모와 미국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미국인 청년 2명이 빨간 봉지를 뜯고 면을 삶고 한 젓가락 먹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며 비명을 지르는 영상. 조회수가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4,200만 뷰, 세미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불닭 챌린지입니다.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2016년경부터 유튜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고 틱톡으로 번지면서 폭발했습니다. 현재 틱톡에서 해시태그 불닭 챌린지, 해시태그 누적 조회수는 50억 뷰를 넘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고 그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50억 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양식품이 돈을 주고 만든 광고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찍고, 알아서 올리고, 알아서 퍼뜨린 겁니다. 마케팅 비용 거의 제로. 니신이 미국에서 연간 수백억 원을 광고비로 쓰는 동안 삼양식품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광고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야시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공격적이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케팅 기법의 차이이지 제품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카메라 앞에서 매운 라면을 먹고 우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맛의 완성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니신 컵누들은 60년간 바이럴 없이도 80개국에서 팔렸습니다. 진짜 제품력은 유행 없이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챌린지가 사라지면 불닭도 사라집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럴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야시가 안경 너머로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또 맞습니다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바이럴이 불닭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시카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제품 라인업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처음 출시된 것은 2012년입니다. 그 뒤로 14년간 파생 제품이 몇 개 나왔는지 아십니까? 치즈 불닭, 카르보 불닭, 로제 불닭, 짜장 불닭, 크림 불닭, 하바네로 불닭, 커리 불닭, 라이트 불닭. 여기까지가 면 종류입니다. 거기에 불닭 소스, 불닭 스낵, 불닭 떡볶이, 불닭 만두까지 한 제품에서 50개 이상의 파생 라인이 나왔습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50이라는 숫자에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제시카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파생 제품은 해당 국가의 입맛에 맞춰 현지화됩니다. 동남아에서는 라인 맛, 중동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전용 라인, 유럽에서는 채식 라인. 한 개의 브랜드가 50개로 쪼개지면서 각 시장에 침투하는 구조입니다. 바이럴은 문을 연 것입니다. 그 문 안으로 50개의 제품이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챌린지가 사라져도 50개의 제품이 이미 선반 위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야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눈이 스크린의 라인업 목록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습니다. 50개, 하나의 매운맛에서 50개의 제품을 만들어낸 확장력. 그것은 니신이 컵누들 하나를 60년간 지켜온 전략과 정반대의 접근이었습니다. 니신은 하나의 완벽한 제품을 지키는 쪽을 택했고, 삼양은 하나의 강렬한 맛을 50개로 쪼개 퍼뜨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전통을 부수는 것. 시장은 부수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시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 니케이 트렌디 잡지의 표지가 떴습니다. 2025년 니케이 트렌디 히트 상품 베스트 30.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 트렌드 매체입니다. 그녀가 목록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농심 신라면, 라면의 본고장 일본에서 한국 라면이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이 한 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방에 없었습니다. 일본인이 스스로 자국 매체에서 한국 라면을 히트 상품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원조의 나라가 제자의 제품을 올해의 상품으로 꼽은 것입니다.
하야시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국 매체가 경쟁자를 올해의 상품으로 꼽았다는 사실은 어떤 수출 통계보다 깊은 곳을 찌르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손을 뻗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반박할 숫자가 아니라 반박할 감정을 찾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원조의 나라가 제자의 라면을 히트 상품이라 불렀다. 60년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 오후 세션이 끝난 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라운지에서 제시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자비츠 센터의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허드슨강 위에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뉴저지 쪽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틀간의 세미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결론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1년 연속 성장도, 800% 폭증도, 니케이 히트 상품도 모두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하나로 꿰뚫는 무언가가 아직 빠져 있었습니다. 제시카, 제가 물었습니다. 숫자는 알겠어. 11년 연속 성장, 800% 폭증, 50개 라인업, 니케이 히트 상품. 그런데 내가 아직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제시카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라면은 원래 일본 기술을 가져간 거잖아. 카피캣에서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60년 만에 원조를 넘어서는 거지? 뭐가 다른 거야? 기술, 자본, 정부 지원. 제시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더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양복을 입은 마른 체구의 한국인 남자가 일본의 어느 공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이 체구에 비해 한 치수 큰 것이 좋은 옷이 그것뿐이었던 시절의 사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세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중윤입니다. 삼양식품 창업자요. 그녀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굳은 얼굴에 결연한 눈빛. 1963년 이 사람이 일본 묘조식품을 찾아갑니다. 라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달러입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하루 식비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에요. 1년치 소득이요. 그 나라에서 국민의 절반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다타고 있었습니다. 보리와 쌀을 섞어서 죽을 끓여 먹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어요. 쌀이 부족했거든요. 정부가 밀가루 소비를 장려했지만 밀가루로 뭘 만들어야 사람들이 먹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전중윤은 그 답을 일본에서 찾았습니다. 제시카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작은 공장 안에서 기계 앞에 서 있는 노동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기계가 조잡해 보였고 공장 바닥은 밀가루 가루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와 1963년 9월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듭니다. 삼양라면 한 봉지 10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춘 뒤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라면은 미식을 추구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맛집을 차리려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배고픈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된 거예요. 생존의 음식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한 끼를 해결해 줬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00달러, 배고픈 나라, 10원짜리 라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본에서 라면은 편의식품이었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것. 하지만 한국에서 라면은 그보다 훨씬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라면이었지만 출발미 달점이 달랐습니다. 제시카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3년 뒤인 1986년 농심에서 신라면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매운맛 라면. 이것이 한국 라면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제품이에요. 일본 라면은 감칠맛, 우마미가 핵심이에요. 부드럽고 깊은 맛. 한국 라면은 달랐습니다. 맵고 자극적이고 한 입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지는 맛. 일본이 만들어 놓은 라면의 문법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원조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맛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년이 지나서 2012년 삼양식품에서 불닭볶음면이 나옵니다. 제시카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기획한 사람이 김정수 전 부회장이에요. 이분이 서울 가로수길의 한 매운 닭갈비 가게에서 줄을 서서 먹고 이 맛을 라면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한 데서 시작됐대요. 사내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너무 맵다. 이걸 누가 사 먹겠냐. 시장성이 없다고. 실제로 출시 첫해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한국 내수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회사였다면 거기서 접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은 접지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2014년쯤 한국의 한 유튜버가 불닭볶음면 먹방을 올렸고 그 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닭 챌린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안 팔리던 라면이 해외에서 먼저 터진 거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젖어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밀러,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만든 라면이 한국에서도 안 팔리다가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1963년 일본 기술 도입, 1986년 신라면으로 한국식 매운맛 정립, 2012년 불닭으로 세계 시장 돌파, 60년짜리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시작은 뛰어난 기술도 막대한 자본도 아니었어요. 배고픈 나라를 먹여 살리겠다는 한 사람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식품 트렌드를 취재하면서 저는 항상 숫자와 시장 점유율과 마케팅 전략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100짜리 나라에서 일본까지 기술을 배우러 간 한 사람이 있었고, 일본의 문법을 깨고 자기만의 맛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 매여서 안 팔려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념이 60년에 걸쳐 원조를 넘어서는 역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관통하는 뚝심이었습니다. 라운지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시카, 내일 마지막 세션에서 기사 방향을 정리하려고 해. 하야시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물어보려고요? 저는 허드슨강 너머로 사라져가는 마지막 석양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원조가 진짜 무엇인지.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틀간의 공방을 거치면서 참석자들의 표정에 피로와 기대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첫날 들어올 때 느렸던 걸음걸이의 여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 폴더를 2개나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자유 토론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열자 하야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수세에 몰렸던 사람의 첫 공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 라면의 성장 데이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서류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라면의 제품별 매출 비중이었습니다. 한국 라면 수출의 67%가 삼양식품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수출의 대부분이 불닭볶음면 시리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라면의 성장은 사실상 불닭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파생 제품이 50개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50개는 전부 불닭이라는 하나의 브랜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좁습니다. 니시는 컵누들, 치킨라면, UFO, 라오, 데미야끼 등 수십 개의 독립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것이 받쳐줍니다. 불닭 하나가 흔들리면 한국 라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리스크입니다.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불닭 의존도는 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포트폴리오 집중도는 리스크 맞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하야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한국 라면 수출에서 불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그런데 부사장님, 한국 라면이 불닭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시카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농심 신라면 2025년 해외 매출 5천억 원 돌파,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장에서 현지 생산, 부산 녹산의 수출 전용 공장 증설 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니케이 트렌디 히트 상품 30 선정. 이것은 불닭이 아닙니다. 신라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뚜기 진라면, 삼양 큰컵, 팔도 비빔면. 한국 라면은 불닭 하나가 아닙니다. 불닭이 문을 열었고 그 뒤로 한국 라면 생태계 전체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시카가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이 불닭에만 기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삼양식품은 올해 프리미엄 라인 상향 1963을 런칭했습니다. 창업 연도를 이름에 붙인 브랜드입니다. 불닭의 자극적인 맛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전통 국물맛 기반의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불닭으로 문을 열고 프리미엄으로 깊이를 더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녀가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불닭 하나에 의존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로 8년 만에 수출 800%를 성장시킨 다음 이제 다음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르코 로시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틀 동안 앉아서 메모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가 세미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월마트 글로벌 식품 MD입니다. 유통 데이터를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첫날 저도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라면을 발명한 것은 일본입니다. 하야시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틀간 본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선반에서 회전율이 가장 빠른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불닭볶음면입니다. 객단가도 가장 높습니다. 마진도 가장 좋습니다. 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유통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조가 아닙니다. 선반 위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주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보다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원조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매대는 실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문제입니다. 세미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첫날 하야시 편에 서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지 라고 맞장 굳히던 사람이 마지막 날 유통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편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야시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반박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폴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천천히 거두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마르코의 발언이 끝난 뒤 세미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코멘트를 받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틀간 기자로서 관찰만 해왔지만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가 직접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기사의 결론을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어젯밤 제시카에게서 들은 60년짜리 역전 드라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야시 부사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틀간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야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35년 이신맨의 눈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첫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의 원조는 일본이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다. 저도 동의합니다. 1958년 안도 모후쿠 회장이 라면을 발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야시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틀간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원조란 무엇입니까? 처음 만든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진화시킨 사람의 것입니까?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개의 시선이 전부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이틀간 정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1958년 일본이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혁신이었습니다. 인류의 식탁을 바꾼 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60년간 일본 라면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하야시를 바라봤습니다. 컵누들을 만들었습니다. 1971년입니다. 그리고 그 컵누들을 55년간 지켜왔습니다. 80개국에 팔았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컵누들의 기본 콘셉트는 55년 전에 완성된 것입니다. 맛이 조금 바뀌고 패키지가 바뀌고 사이즈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부사장님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맛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관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숫자 없이 말했습니다. 1963년 일본 기술을 배워와 첫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카피캣이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몇 명이 살짝 웃었습니다. 하야시는 웃지 않았습니다. 100달러짜리 나라에서 배고픈 국민을 먹여 살리려고 만든 10원짜리 라면이었습니다. 일본의 라면이 편의식품이었다면 한국의 라면은 생존식품이었습니다.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3년 뒤 신라면으로 일본의 우마미 문법을 깨고 한국식 매운맛을 만들었습니다. 원조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세운 겁니다. 또 26년 뒤 불닭볶음면으로 라면을 음식에서 콘텐츠로 바꿨습니다. 틱톡에서 울면서 먹는 라면, 50억 뷰의 바이러, 마케팅 비용 제로. 이것은 안도 모모후쿠가 상상하지 못한 진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50개의 파생 제품을 만들어 100개국 선반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지켰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부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한 그릇을 60년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불완전한 한 봉지에서 시작해 60년간 진화했습니다. 카피케에서 출발해 자기만의 맛을 만들고 SNS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프리미엄 라인까지 확장했습니다. 10년 만에 수출 7배, 11년 연속 사상 최대, 원조의 나라에서 히트 상품으로 선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배고픈 나라를 먹여 살리겠다는 한 사람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사장님, 라면을 발명한 것은 일본입니다. 하지만 라면을 세계의 것으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질문이 떨어진 뒤 세미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의 윈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하야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르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니신에서 일한 사람이 이 질문의 답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60년 원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답이었을 겁니다. 하야시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다리를 접어 서류 폴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이틀간 항상 상체를 고추 세우고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칼 같은 반박을 던지며 이 방을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등을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60년 원조의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상대의 진화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박수는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긴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누군가가 물을 마시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마르코 로시가 수첩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라면을 발명한 것은 일본이다. 라면을 세계의 것으로 만든 것은 한국이다. 누가 들라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기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숫자가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미나실을 나가려 할 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라면을 만드는 나라가 이기는 법이지. 그것이 이틀간의 토론에서 켄지 하야시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자비츠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뉴욕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허드슨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이틀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야시의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제시카의 11년 연속 그래프, 마르코의 매대는 실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야시가 안경을 벗고 등받이에 기대던 순간.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위로 제시카가 보여준 흑백 사진 한 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치수 큰 양복을 입고 일본 공장 앞에 서 있던 마른 남자.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기사 초안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중얼거린 그 한 줄. 라면을 발명한 것은 일본이다. 라면을 세계의 것으로 만든 것은 한국이다. 하지만 그 제목 아래에 무엇을 써야 할지 저는 아직 첫 문장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제시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963년 100달러리 나라에서 일본권까지 기술을 배우러 간 사람. 배고픈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10원짜리 라면을 만든 사람. 그 라면이 60년에 걸쳐 진화하고 변이하고 세계 곳곳의 선반을 점령하기까지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식품 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에서 시작해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된 한 나라의 60년짜리 성장 서사였습니다. 저는 벤치 위에서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손가락을 얼게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원조는 시작한 자의 것이 아니다. 끝까지 진화한 자의 것이다. 일본은 라면을 만들었다. 한국은 라면을 바꿨다. 그리고 세상은 바뀐 쪽을 선택했다. 노트북을 닫고 고개를 들었을 때 허드슨강 건너편으로 뉴저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 쪽에서 유람선의 경적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빨간 봉지를 뜯고 있을 거라고. 뜨거운 물을 붓고 낼 분을 기다리며 올라오는 매운 향에 기대감을 품고 있을 거라고. 그 빨간 봉지가 60년 전 배고픈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00여 개국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빨간 봉지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누적 80억 개, 수출 15억 달러, 11년 연속 사상 최대. 원조의 나라 일본이 히트 상품이라고 인정한 그 라면. 60년 전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온 작은 나라가 이제 세계의 입맛을 바꾸고 있습니다. 배고픈 나라를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10원짜리 라면 한 봉지가 전 세계 80억 명의 혀 위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조는 시작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진화한 자의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라면이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 말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